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3부 순서에는 이번 주 승부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순서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은영 휴먼원데이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자, 먼저 두 분 투표하셨나요? 네, 저 아까 2시에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거의 프리패스였어요. 아,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이. 어디서 하셨는데요? 여기 상수동에서 했는데요. 상수동, 네, 마포구. 관내, 네, 마포구에서 관내 투표를 했는데, 근데 투표 용지를 보니까 진짜 되게 많더라고요. 네, 몇 장? 7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가나가 나오니까 이거를 한 명을 찍는 건지 두 명을 찍는 건지 그게 정당별 가나가 이렇게 한 투표용지에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 헷갈렸는데 한 명만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조건 그 투표 네. 용지마다 한 명씩. 한 명씩만 찍어야 된다? 한 용지에 2명 찍으면 안 된대요. 아, 그건 네. 또 무효표가 되네요. 네. 어떻습니까, 배 소장님은? 저는 아직 안 했어요? 투표를 아직 못했는데요. 예. 네, 그래서 내일이나 예. 좀 눈치 봐가면서 예. 네, 눈치요? 누구 제 눈치를 보세요? 보면서 내일이 좋을까. 예, 지금 뭐 여야 모두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사전 투표 독려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말이죠. 지금 지방선거 첫날 투표율이 그러니까 오늘 투표율이 10.18% 나왔어요. 4년 전에 지방선거 첫째 날보다 좀 높다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예, 그렇다면은 지난번 지방선거 60% 넘겼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살짝 넘겼었는데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이 또 확산된 것도 있고 네. 또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투표 동료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매번 이제 투표할 때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유권자분들이 그래 사전 투표가 이게 편리하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야외에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가면서 또 뭐 사전 투표도 할까 이렇게 또 되면 아이들 또 교육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저는 이번 사전 투표율과 그리고 총 투표율을 저는 사전 투표율은 대체로 한 25%, 총 투표율은 62.29%가 되지 않을까. 62.2? 네네. 29%? 네네. 지금 제 62.29%. 내피셜인데 이게 투표율에 아니, 9가 그 들어가야 돼요. 근거가 어떤 걸 가지고 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무조건 너무 또 이렇게 훅 들어와서 따지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62.29%. 이거 맞는지 검증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보니까 대통령 네 분도 사전 투표를 했고 예. 각 후보들 주요 후보들도 다 지금 사전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저는 지난 그 18년에 60.2% 투표율보다는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6% 정도? 56%요? 네, 한 5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낮게 잡았나요? 저는 이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예. 충청권도 상당히 지금 팽팽한 접전 양상이고 예. 방송 3사 조사도 예. 대체로 그렇게 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또 인천 계양을도 그렇고 지금 접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접전이 전개되면 투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또 계속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이 인증샷 예. 또 투표는 YTN과 함께 하시면 좋은데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또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 대선 2라운드라고 하는 정치적인 함의 이것까지 따져본다면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높을 높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소장님 56% 하셨어요? 네, 저는 일단은 그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좀 최근에 많이 빠졌고 이제 오늘 좀 봉합은 됐지만은 그 민주당 지지층에게 이 당 리더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실망감을 줘서 그래서 투표장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다고요? 네, 정당 지지율이 지금 지난 그 갤럽 지표를 보니까 5월 셋째 주 지표를 보면은 17, 19일 날 조사된 건데 민주당 지지율이 29%, 국민의힘 지지율이 43%였어요. 지금 부동층이 23%여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부동층으로 간 민주당의 지지층을 끌어내려는 그 노력이 이제 얼마나
오늘도 전화를 엄청 막 후보들이 돌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나오게 되면은 올라가는데 생각보다는 당 지지층이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경합 지역이 좀 몇 군데 이제 두드러진데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서 경합 지역들이 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의 판의 안정성은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판 정리가 된 곳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광역단체장만 보는데 네. 실제로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현직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렇죠. 그 조직력도 동원되고 네.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하고는 무관하게 후보자는 또 후보자의 절박한 판이 있거든요. 정치판이 지금 선거판이.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과는 좀 무관하게 네. 그래도 투표는 하자. 마지막에 이 위기감도 있고 또 네.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동료도 되고 있고 저는 투표율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뭐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나중에 한번 저 내기를 예, 예. 한번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예. 다음 주 금요일은 한 사람만 오면 되는 거죠. 예. 뭐 일단 뭐 투표율 예상을 해봤는데요. 네. 자, 이제 이번 주 승자 패자 좀 가려보도록 하죠. 배종찬 네. 소장님부터 이번 주 승자 저는 누구로 꼽으셨습니까? 승자를 금리 인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금리 인상이요? 예, 목요일 날 금리 이제 인상. 결정이 됐는데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죠. 우리 사회체계, 경제체계에 자주 나오는 예. 조직인데 기관인데 예.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해서 이제 1.75%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창용 하는 정제가 더 올리겠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인플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자라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수치는 올라가고 또 은행권에서는 금융권에서는 그래 금리 올라가 그러면 이게 예대차 마진으로 은행의 수익은 이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 버는 거는 은행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어떨까? 또 전세, 연끌, 월세 대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집 산 사람들은.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마른 금리가 제가 성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지금 타격받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고 민생이고 소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이 이번 주 승자다. 또 승자를 하나 더 선정하셨다고요? 네네. 저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을 승자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큰 승리를 해서 승자라기보다는 정치인은 역시 또 어쨌거나 정치권에 있는 인물은 존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어떡하란 네. 말이야? 예. 현장에 나가 있는 후보자는 지금 뭐 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까 존재감이 있을까 했는데 비판은 받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층 그러니까요. 내부로부터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야 예. 하는 존재감은 부각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존재감 뿜뿜 이 차원에서 그 그렇죠. 승자라는 얘기죠. 네, 이건 뭐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본다면은 성자로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네. 이제 박지원 위원장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다. 예. 이런 차원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오늘 다시 사과를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과를 이거 좀 했죠. 베끼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거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거와 정치를 모르는 그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뭐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 사실 이 당 안에 보면은 같은 20대여도 선거 경험을 이제 바닥에서부터 막 하고 있는 젊은 또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사람은 다 뿌리치고 선거 그러니까는 당 밖의 인물을 꽃가마를 태워서 데려와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네. 그 인선을 한 사람을 꼭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뭐 이 정치인으로서 말씀- 네. 존재감은 살렸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숙함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그 이렇게 영입이 돼가지고 오는 방식
조금씩 더군다나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자리를 지금 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면서 할 수 없는 자리를 본인이 선뜻 수용을 한 것도 저는 좀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좀 실패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계속 할까 잘 모르겠다고요? 정치를 계속 하겠죠.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실제 이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지금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네. 현장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또 할 거예요. 저는요 이게 박지원 위원장을 민주당 내에서는 뭐 비판이 비등합니다. 아니 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어떡하란 말이냐. 근데 저는 이게 100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기 아니다. 20대의 비대위원장이 감당하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일 거예요. 온갖 비판이 쏟아지죠. 정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나서서 그냥 말이 아니라 바로 옆에 와서 이 모든 비난을 내가 감수할 테니까 우리 박 위원장에게 돌 던지지 마라. 이런 사람이 지금 현역 의원이 있나요 누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그동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에 재등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당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박 비대위원장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구나. 그다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박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뭐냐 이런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TPC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T는 뭡니까? 타임입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상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민주당은. 네, 그렇죠. 지방선거 전에. 근데 두 번째 P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충격 요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 파장은 잘 몰랐을 거예요. 어느 정도 파장이 올 건가.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네. 그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펄슨이거든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놓아야 되냐 중요해요. 마지막에 씌우는 콘텐츠입니다. 그냥 586 용태 물론 그건 네. 아니라고 이야기를 애둘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베끼던 거 아니냐 이야기인데 저는 그 속마음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대로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용태만 이야기할 거 그러면은 586 말고 70년대생 지금 민주당 내부의 90년대 학번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괜찮은 겁니까? 그건 책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교한 내용을 콘텐츠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박지원 위원장이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했고 민주당의 진통 너그럽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팬덤 정치와는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또 했어요. 근데 586 용태론 얘기는 오늘 없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뭐 계속 주장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586 용태론은 이미 대선 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한 정도의 말은 이미 대선 그 패인 분석으로 당내에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 이제 선거 지나고 나서 전당대회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 방법론을 치열하게 논쟁할 그런 주제인데 마치 자기가 이거 정말로 민주당을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갖고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뭘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살리는 길이라고 들고 나왔을까.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미 사전투표 시작이 됐고 이것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내용으로 이 여진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결코 환영하지 못할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건 다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 잘못이야 이렇게 감탄고토하거나 아니면 토사구팽을 한다면 그것도 여론의 상당한 후폭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것을 그래도 정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자, 박지현 위원장 이게 좀 아주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발음할 때 박지원 위원장하고 헷갈려요. 주의하겠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꼽은 승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윤형선 후보 지금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형선 후보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사실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이야기와 연결해서 해보면은 윤형선
후보를 제가 왜 꼽았는지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근 여론조사상에서 보면은 이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조사도 있고 또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지는 조사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네. 개항을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대권 후보를 지낸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후보가 가볍게 이길 것이다라고 봤는데 실제 지금 그렇지 않은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이 지역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에는 이 윤영선 후보가 지역에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지역에 걸고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승부를 걸은 그 시간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윤영선 후보가 이번 주에 승자로 꼽은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 주변을 저도 많이 보는데 지금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자기 전문성이 없으면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서울시장 후보도 보니까 계속 시장 후보를 나오는 젊은 여성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분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건지 앞으로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자기의 콘텐츠가 지금 쌓여지지 않은데 이걸 계속 소비하는 이런 정치 행보는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전혀 정치 경험이 없거든요. 선거 예. 경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윤영선이라는 이런 후보가 정치의 길을 걸어온 과정에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승자로 꼽았습니다. 예. 자기 전문성.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얘기죠? 되고 예. 그게 굉장히 쌓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지금 정치에 입문하고 싶지만 입문하지 않고 자기 전문성을 쌓고는 20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전문성이 쌓여서 들어왔을 때 네. 정말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도 자기 전문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거를 정치의 이 당대표라는 중책을 맡기에는 예. 너무 좀 어려운 과정이었다 이렇게 근데 보죠. 그 결정을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최종적으로 본인이 수용을 잠깐만요.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 네. 얘기는 조금 또 있어요. 예, 뒤에. 예,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4부에서는 3부에서 살펴봤었죠. 여론 동향으로 이번 주 승부를 살펴봤는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패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승자 배종찬 소장부터 했으니까 이번엔 이은영 소장님부터 예. 패자 뽑아주시죠. 저는 패자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전체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게 비대위가 구성될 때부터 그 당내에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그 비대위가 명분이 없다, 교체하라는 요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비대위원으로 구성됐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만 남아서 책임을 지금 독박을 쓰게 생겼어요. 예. 비대위 구성할 때는 분명히 국회의원도 있었고 외부 인사들도 있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지금 이 비대위가 남아 있는 문제는 지방선거를 뭐 5일 안쪽에 있으니까 잘 마무리를 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네. 당내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만 남았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비대위를 누가 임명했냐부터 이 선거 패배 책임을 비대위가 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질 것이냐 이 문제에 네. 갖고 또 다시 티격태격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방선거 들어가면은 비대위가 문제가 아니라 선대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대위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냥 비대위 체제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선대위가 구성은 됐지만 그 역할이 비대위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그 비대위가 다시 또 구성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대위 세 글자는 그냥 지지율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대위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 예.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선거 패배로.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절박한 상황이 됐다는 것은 혁신적인 게 필요한 거죠. 절박함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은 혁신성이고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비대위라는 것이 전당대회 직전까지의 임시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지지율을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도록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비대위가 했느냐 못했죠. 왜? 인사청문회 더 잘 준비하도록 했었어야 됐고 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원한다면 그 네. 법안 통과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설득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에서
뭐 비대위 책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결집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비대위가 이렇게 내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는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대 비대위원장이 다 무엇 때문에 물러나는지 마치는 줄 아십니까? 지지율 내려가면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그럼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중질환을 겪고 속수무책이 되고 사면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8월 전당대회까지 지방선거 이후에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선거를 지고 나면은 바로 이제 조기 전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좀 8월 전대를 좀 앞당기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비대위가 전대를 치르기 위한 비대위가 구성돼야 될 상황인 거죠. 네. 자, 배 소장님 이번에 패자 꼽아주시죠. 푸틴입니다. 푸틴이요? 네. 아유, 글로벌하신데요. 저는 우리가 뭐 정치 현안만 다룰 수는 네. 없으니까요. 그런데 네. 참 푸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다른 국가 지도자들하고 평균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특유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집권도 있고 또 정상회담을 푸틴 대통령이든 또는 푸틴 총리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죠. 총리를 했을 때도 보면은 다른 정상들을 만날 때 거의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이거나 또 국제 에티켓에 맞는 인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저는 국가 지도자가 얻어야 되는 것이 민심도 얻어야 되는데 민심도 위반됐다. 그다음에 우심 바로 이웃 국가거든요. 우심 우크라이나. 근데 우심도 안 돼. 그다음에 지심도 안 돼요. 지심 뭔지 아시죠? 지심이요? 지구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도자가 얻어야 되는 평판도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국가에. 근데 지금 거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곤두박질 쳤다. 정말 푸틴은 앞으로 영원한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패자는 맞는데 좀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처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재훈 앵커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하기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범위를 넓게 잡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승부처 보겠습니다. 이 소장님부터 할까요? 예, 저는 충청권을 가져왔는데요. 충청권. 네, 어저께 이제 방송 3사 그 17개 광역단체장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송 3사 조사를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출구조사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그 17개에 대한 평가 지역 분류한 걸 보니까 민주당이 4곳에서 경합우세로 분류를 했고 국민의힘은 9곳을 경합우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합지역을 4군데를 했는데요. 이 4군데 안에 충청권이 대전, 세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곳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지금 4곳 분류한 거에다가 2곳을 더해지면 6개.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에서 한 곳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가면 선방한 지방선거가 되거든요. 지지 않은 졌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지방선거 결과가 되는 거라서 충청권을 가져왔고 지금 이 방송 3사 조사에서는 충남을 그러니까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충남 지역 여론조사 그 지역에서 행한 또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 양승주 후보가 또 앞서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충남권까지 경합 지역으로 분류해서 5개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에 최종 판가름을 낼 것으로 좀 보여져서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17곳 중에서 4곳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충청권 표심을 알기 어렵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현직이 충북을 제외하고는 충북은 지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하니까 나머지 세종 그다음에 충남 대전은 현직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 대 지금 선거의 구도, 국정 안정론과의 대결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충청권 판세가 17곳 중에서 4곳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승부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우리가 요즘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대체 국민의힘이 몇 곳이야?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기준은 몇 곳이야? 그 결정적인 숫자의 가늠자가 되는 곳이 충청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배 소장님도 그러니까 승부처를 충청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몰라요. 어렵습니다. 배 소장님의 그러면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저는 경기도와 계양을이다. 계양을. 인천. 왜냐하면 여기가 왜 중요할까? 이건 뭐 다들 예상을 한 만한 승부처네요. 그러니까 이번 전체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힘들죠.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또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국정 안정 임기 워낙 초반이니까 임기 초반에
또 국정 안정 쪽에 힘이 실렸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인천 계양을이 중요하다. 승부처죠. 왜냐하면 이 결과 딱 발표됐을 때 출구조사 결과가 또 보궐선거 지역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발표되면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경기도는 17개 광역단체장 몇 곳 이기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경기도를 누가 가져왔냐. 경기도를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경기도를 지면 다 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경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저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제가 빨리 요거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 계양을 경기도 승부처라고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여론조사 다 틀린다. 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그 유세장에서 여러분 이거 안 믿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저 여론조사 신뢰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지방선거가 사실은 맞추기가 좀 어려운 선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어려운 게 일단 워낙 소지역으로 다 쪼개지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서 매번 좀 틀리는 경우가 좀 나왔던 게 지방선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 틀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지층에서 이 지금 계양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안심을 시키기 위한 어떤 발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사실 최근에는 이 여론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상번호를 쓰는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송 3사 조사를 우리가 좀 보는 게 다 가상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요하게 보는 거였거든요. 선거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는 조금 예측이 어렵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선거 여론조사가 예측하는 조사는 아니거든요. 선거 예측은 또 다른 기법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래요? 저는 제발 이제 선거 여론조사로 시비 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분석하면서 한결같아. 그러니까 선거 투표 그 다음 날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이 신문 일면이 우리 또 틀렸다. YTN 첫 화면이 선거 여론조사 또 틀려. 그러니까 근데 저는 2018년에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후보거든요. 그때도 뭐라 그러냐. 아이고 여론조사 못 믿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랬나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안 좋을 때는 못 믿는다 그러고 잘 나올 땐 또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인용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한테 자기 당에 유리하면은 뭐 여론조사 왔다고 하는 거고 불리하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잘 참고하시고 최선을 다해 물론 뭐 참고 사항이긴 한데 뛰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뭐 방송 서로, 많이 들으시고요. 네. 엇갈리는 조사가 지금 많이 나와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이게 서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간에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박빙의 승부라고 예측을 하는데 또 오차 범위 밖에 결과도 나온단 말이죠.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추세선으로 보시면 약간 그 흐름이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격전지를 경기도를 뺀 게 추세선이 이제 김동연 후보가 앞서다가 김은혜 후보가 다시 또 앞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오차 범위 이내지만 김동연 후보가 또 격차를 벌리는 흐름이어서 그래서 격전지를 경기도는 뺐습니다. 몰라요. 근데 저는 이은영 소장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는 또 몰라요. 알겠습니다. 누구도 모른다. 몰라요. 며느리도 모른다. 계양을은 진짜 모르겠어요. 계양을도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